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오늘은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님, 이지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혜 부대변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짧게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네, 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고요. 지금은 선대위에서 부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제가 오늘.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앞서 지금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네. 저희가 짧게 어떤 광고가 나갔는데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TV 광고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게 짧으면서도 약간 임팩트가. 임팩트가 있는 광고였어요. 네, 제가 뭐 담당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저 음악이 이태원 클라스라고 맞아요. 네. 정말 20, 30대 청년들의 인생 드라마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는데. 네. 그래서 Hit me other make it strong. 세상이 나를 때려도 나는 더 강해진다라는 돌덩이라는 그 곡을 폭삭 음악수다라는 드라마의 음악 감독이면서 저 곡을 작성하신 박성일 감독님의 허락을 받아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광고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뭐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지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국민, 대한국민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서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재명 후보님이 그 중간에 계셨지만 이재명 후보님이 항상 대한국민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 광고의 주인공은 대한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그렇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찾을 그 주인공 역시 국민이다. 대한국민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보는데 이 음악과 함께 그 광장에 있는 국민들 모습을 쭉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네. 그 지난 힘들었던 그 시기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진짜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아직 맞습니다. 임무가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광고한 것처럼 사전 투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 해야 되겠다, 국민과 네.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많은 예. 분들이 아이 뭐 선거 잘 되겠지 이러다 벌떡 일나서 그럼요. 비장해진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비장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오늘 할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서 이제 네. 첫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기도와 수도권 유세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제 보도에서는 텃밭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곤 하던데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씨를 겨냥해서 내란 음모 수사와 별개로 외환 유치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부본부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해야만 되는 것은 내란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평화 전체를 위협하려고 하는 뭔가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내란을 기도했던 세력들이 다시 뭉쳐서 뭔가를 한다라는 끊임없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심지어 보수에 있던 분들도 와서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이런 모든 것이 달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지역을 도시면서 아마 그 경기에 이제 북한의 인접 지역 있잖아요. 접경 지역이 접경 있으니까요. 지역이죠. 이 접경 지역에서의 국가 안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후보께서 유세하시다가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 그 맞습니다. 외환죄를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선거 국면이라서 유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외환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내란죄뿐만 아니고 외환죄에 대한 정황 증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북 전단 살포를 그 4.16 총선 패배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뿌리다가 그래서 남북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계절풍의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등장한 게 무인기 투입. 그 네.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됐고 그 정황 증거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죄에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외환죄를 지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없는 죄가 아니고 반드시 이것도 단죄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짚고 넘어가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란죄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지 외환죄가 그렇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TV 토론이 벌어지다고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나 이런 후보들이 자꾸 우리 후보에 대해서 거친 용어를 쓰고 과거에 진보적 색깔이 강했던 정당들이 뭐 수사를 받았던 그런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본인들이 굉장히 정통 보수고 나머지 세력들은 반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안보와 평화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곳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최근에 장성 출신들이 와서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강조하라는 것도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에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해서 이제 접경 지역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다시 색깔론 들고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원천적으로 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딱 짚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대선을 떠나서 만약에 이제 계엄을 위해서 북한을 정말 자극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에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TK를 찾았고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역시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최근 TK, PK 여론조사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다가 다시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가 그런 흐름에 좀 올라타서 가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대선에 만약이라도 패배했을 경우 본인이 이제 당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보수의 핵심 지역을 찾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수의 핵심을 갖춘다면은 헌법을 파괴하고 법원을 때려 부수는 이런 사람들하고 단절해야 되는데 지금 정광훈 씨나 윤석열 씨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보수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선대위원장 대구 갔을 때 대구 시민들이 꺼져라 이런 거는 왜 가짜 보수가 와서 판을 치냐, 어디 와서 판을 치냐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간 게 약간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바로 박근혜 키즈였다가 이제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드는데요. 좀 얄팍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부대변인님? 일단 제가 이제 2층 기자실에 또 유세를 가기 안 간 때는 기자실에 있는데 지난주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의 분들이 민주당사 2층 기자실에서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예. 그리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할 지도자는 이재명 후보뿐이다.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박근혜 서포터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뭐 보수 세력이 집결하고 이런 분위기가 일단 전혀 아니다. 중도 확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오히려 박정희, 박근혜 이렇게 이어지는 진짜 대한민국의 정말 안정과 질서를 바라는 정말 보수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손절하지 못하는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와서 박근혜 후보를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손을 내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묻히면 홍사모라고 있잖아요. 홍준표 전 그렇죠. 시장 네. 지지했던 분 그랬죠.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 찐홍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이거를 탁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 뭐 그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젯밤 이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2차 토론이었고 사회 통합이 주요한 주제였는데 일단 국민들 보시기에 이 주제가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난무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어제 TV 토론을
워딩인 것 같습니다. 아니죠. 4명 중에 2명은 제대로 정책 토론하려고 했고 2명은 네거티브만 했는데 다 싸잡아서 하는 거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인데 이재명 후보 이거 정말 그동안 준비를 잘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개혁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이게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보건복지위의 박주민 위원장이라든가 많은 의원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토론해 가면서 안을 이미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개혁 우리 당의 김윤 의원님이 이거 전문가예요. 계속 했던 거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합해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 왔는데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도대체 제대로 준비를 해온 것인가? 거의 가짜 뉴스 수준의 주장만 하다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하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나마 이제 권영국 후보가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모두가 네거티브를 했다라는 말은 언론이 너무 싸잡아 비판한 것 같고요. 저는 2대2로 나눠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일단 가짜 뉴스가 난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셨다. 윤석열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즘 이제 이재명 후보 지역 유세를 다니시는데 거기 취재를 하는 기자단들과 같이 지역 유세를 지금 전국으로 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랑 그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의외로 이 토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집중도도 높고 그리고 민주당 취재 기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렇게 남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도 뭐랄까 논리도 잘 펼치시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 1차 토론회에서는 너무 방어만 한 것이 아니냐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2차 토론회에서는 사회통합 문제 얘기도 하고 또 1차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차 토론회에 갔더니 김문수 후보는 지금 모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본인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서 누구랑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고 있는지 본인이 정말 대선 후보자의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무 얘기나 하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네. 심지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말해야 되겠지만 총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의제가 없으면서 준비된 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깐죽거리고 뭔가 말꼬리 잡고 이런 네. 모습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통합 토론회가 참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계속 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말트집, 단어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서 사회통합 토론회보다 이제 3차 토론회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차 토론. 김문수 후보 아무 말 대잔치 네. 횡설수설. 네. 그러니까 어제 좀 나왔던 것 중에서 진짜 가짜 그 워딩도 거슬렸어요 좀. 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가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말 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민수 후보님 아리백 정도는 공부를 하고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네, 너무 윤석열 모르더라고요. 예전 후보가 그걸 몰라서 버벅버벅 거리던데 이거 요즘 초등학생들도 아는 용어입니다. 더군다나 주제가 기후 위기인데 아리백도 몰라서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윤석열, 정광훈, 김문수 이렇게 삼총사다 네.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요. 이준석 후보의 정치는 한마디로 하이아나 정치입니다. 네. 본인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얘기를 남 물어뜯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 꼭 하고 싶네요. 네, 진짜 가짜 이 논란 진짜 총각, 가짜 총각, 진짜 검사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을 얘기하니까 말꼬리 붙잡고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거 진짜 수준이 어떤 아니, 일단- 이걸 미리 준비를 했을까요, 이거를? 아, 미리 준비했으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겠죠. 누가 써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잘 읽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사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후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흠이 많은 후보인데 아까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정광훈과 손 잡은 후보 그리고 이 윤석열 내란수계와 지금 같이 가는 후보에 더해서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정말 말도 경박하게 하는 그 보수에서 정말 좋아하지 않는 그런 후보다라는 느낌이 처음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총각 가짜 총각 이럴 때 네. 저는 그게 어떤 연유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건가 네. 사실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짜 총각 가짜 총각 저도 무슨 순간 얘기예요? 갑자기 나온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제가 사실 대변인실에서 하루에 진짜 나오는 거의 모든 뉴스를 보는데 저는 한 번도 이 총각 진짠지 가짠지에 대한 논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뭐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김문수 후보의 말 그리고 행동이 정말 극우 지지층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들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란 속에 윤석열 씨가 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지 저는 어제 알겠더라고요. 본인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는 정신적 쌍둥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또,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걸 읽는 것도 참 화가 나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형수 욕설 논란, 뭐 이런 거 강제 입원, 형님 강제 입원, 이런 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네거티브를 이렇게 수준 낮은 네거티브를 어떻게 들고 나오느냐라고 비판받을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국힘 측에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건 이게 본인들을 지지하는 세력에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저 솔직하게 말하면 본인들이 공약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고 상대방 인신공격하는 거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대선 후보가 일단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선거 공약서를 선관위에 등록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 공약서를 아직 선관위에 등록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안 만든 정말인가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만 한다. 끝나고 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뭘 하겠다는 건지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도대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기억에 남으세요? 아니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선거 공보물을 다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허술한 것과 누군가는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었다는 걸 보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TV 토론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비전을 본인이 잘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자리로 보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이런 거는 뭐 전략이고 뭐가 아니라 그냥 공약 준비를 못했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TV 토론을 준비할 때 네거티브를 따로 준비하긴 합니다. 근데 네거티브가 중심이 돼서 준비되어 있는 후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너무해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지만 그 공약을 준비하지 않고 네거티브를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측면에서 봐서도 이건 너무한 게 네. 정말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옛날 옛적 그거 다 일을 해명도 된 건데. 해명도 다 됐고 그 정말 다 이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이 상황이 없는 이 상황에서 막 석탄 캐듯 어디에서 그런 것을 캐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수신제가 치고 편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얘기하려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야 우리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지금 나라 발전에서 공사를 구분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의 공무원 갑질 의혹 또 네. 아시잖아요. 그것도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뭐 정말 석탄 캐듯 나오는 그런 의혹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는 공적 영역에서 갑질을 저지른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고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고 오늘 그 선대위 신속 대응단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2006년에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서울난영 여사가 그 한나라당 경기도 부인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나라당 경기도 부인 모임은 정말 정치적인 사적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들어다가 그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사적 영역에서 공무원들을 이 정치적인 준비를 하는 것에 끌어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공적 행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든 뭐 공무원 출신이 사실 아닌 뽑힌 사람들은 아닌 설나는 여사도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 행사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본인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토론회 하자고 하더니 황당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데 배우자 토론회 하자니까 댓글로 이런 걸 달렸어요. 그러면 장모도 영향을 미치니까 장모 토론 김건희 씨 사례를 보든 장모 토론회를 하자. 최순실 토론 토론회 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선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우리가 선을 넘지 말자 그런 말 있잖아요.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자. 아무리 우리 정치가 전쟁이라고 하나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이번에 후보를 보면서 막말 브라더스다.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황제 헬기 이송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지난해 1월 부산 비습 사건을 이야기한 건데 그 당시에 왜 헬기를 탔느냐 하고 성남 의료원까지 왜 서울대 병원 갔느냐라는 이야기를 김문수 후보가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사실 수십 년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 정치 테러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동료 정치인으로서 걱정하고 이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인간의 도리인데 그것조차 지금 아무런 뭐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연장선에서 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 테러를 좀 예방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위협이 많이 발생하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도 있고 그리고 방탄 유리도 유세 현장에서 좀 설치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희화하고 조롱하면서 유세 현장에서 자기 뭐 이렇게 셔츠를 뭐 이렇게 벗어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안전 문제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너무 조롱하고 희화시키는 이런 것까지 같이 연장선에서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김문수 후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아무리 안전과 그 정치 테러라는 부분은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에게 지금까지는 직접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럼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선을 긋고 본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 도리도 짓밟는 이런 일들은 지금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말하고 싶어요. 네네. 자꾸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 테러 저지른 사람들이 나쁘다고 우리가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자꾸 무슨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있으니까 테러 위험에 노출될 점 말하는 건 최악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피습을 당했습니까?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자당의 배현진 의원은 문제가 있어서 머리를 가격당했어요? 어떻게 가해자 편에 서는 듯한 말을 합니까? 이런 말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 정치 테러는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어떤 성향에 상관없습니다. 근절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치 증오를 부추기고 오히려 테러를 가한 가해자 편을 드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야당 대표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요 오히려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럼요. 정부 특보 보내서 위로하고 이런 일 근절해야 된다고 하고 상대방 당 대표가 오히려 위로 방문 오고 이랬었어요. 이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는 건 최악이고 더군다나 이 목을 그러니까요. 찔렀잖아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TV 토론에서 꺼낸다? 전 정말 제가 거듭 말하는데 아무리 정치가 중요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최소한 인간의 품격은 지키자.
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러를 상대를 비난하는 네거티브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만한 TV 토론 않아야 역사에 될 남을 선을 만한 넘은 거죠. 아,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 부분은 좀 짚고 싶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을 흘렸던 것을 꺼내 들으면서 극우 세력하고 선을 그을 것이냐 요거를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12.3 계엄 내란 이후에 이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편을 들었던 세력이 극우 세력이고 그 중심에 정광훈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관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선을 긋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짚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내란을 일으키고서도 반성도 하지 않고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에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지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광장에서 그렇게 목 놓아서 내란 수계 내란 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 내란 수계가 지금 버젓이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그런 영화를 관람하는 그러니까요. 장면을 보고 예. 그 김문수 후보에게 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영화 보고 사람 만나면 좋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내란 속에 윤석열을 감싸고 그리고 그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바로 또 정광훈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뭐 고개도 숙이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다시 한번 아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네, 짚을 부분을 짚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뉴스 시간도 보셨어요? 나와요. 네. 한겨레 신문 5월 12일자 김문수 정광훈 구속의 눈물 콧물 우리 목사님 1분 20초 영상 이거 많은 국민들이 봤고요. 다 하는 건데 왜 자꾸 거짓말 논란을 본인이 자초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거짓말 논란을 자초하더라도 정광훈 목사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좀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금방 들통날 말을 왜 이렇게 하는가 누구 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가. 정광훈 목사가 보고 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의심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과도 선을 제대로 안 가고 정광훈 목사과도 선을 안 갖고 있잖아요. 계속 잡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하고 정광훈이 키운 김문수 후보라는 말을 본인은 사실 좀 즐기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까지 오히려. 들었습니다. 네네. 아이고야. 네. 어제 나왔던 또 이야기 중에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굉장히 이제 비중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 이슈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물었어요.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 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망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받아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한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명분도 없는 단일화를 두고 뭐 총리를 제안했다, 뭐 당권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정치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내일이죠. 25일에 투표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할 시점에서 적절하게 묻는 타이밍이 어제 토론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저는 탁월하게 봤는데 왜 그러냐면 단일화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 그 이준석 후보가 뭐 망상이라는 말을까지 하면서 당황한 듯 되게 거친 말을 써가면서 나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단일화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것을 단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가 없다는 부분을 이준석 후보의 말을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어제 그 질문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내란 세력인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 말에 예, 단일화는 내란 세력과 손잡는 거다. 그렇죠. 그 말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가 더 화들짝 해가지고 당황했죠. 이렇게 당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은 물론 본인이 당에서 나오긴 했지만 양두구육 본인도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에게 개고기 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한 개고기 판 거다라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어서 아마 더 화들짝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왜 이준석 후보가 자꾸 요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름을 꺼낼까? 박근혜 퀴즈라는 말을 덮으려고 노이즈 마케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감히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다루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고요.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선두주자였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말하고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남녀 갈등이요? 노무현 후보님 대통령 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명숙 총리 발탁했잖아요. 왜 그분 이름을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키즈라는 말을 떨쳐내려고 본인이 비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얄팍한 수를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노무현 재단의 일을 맡고 있던 황희도 게임특위 위원장이 매일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맨날 주장해요.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하기 전에 우리 황희도 게임특위 위원장하고 토론 한번 하셔라. 누가 진짜 노무현 정신의 후예 인간 한번 가리자라고 하는데요. 아마 황희도 위원장님 무서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또 중요한 게 있어서요.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샤넬백의 진실인데 이렇게 그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건진법사가 전달을 받았고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느냐 여부와 김건희가 받았느냐 여부가 계속해서 공방이 있는데 오늘 나온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문고리 3인방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샤넬백 관련한 일들을 뭐 바꾸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또 문고리 3인방에서 끝날 건지 뭐 도사 법사 3인방은 아닌 것인지 이게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제 이 이권 청탁 부패 이 등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수사를 할 때마다 이런 이 이면에 뭐랄까 이권들을 챙기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3년 동안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지 그리고 무슨 3인방이 더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박근혜 옆에는 십상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옆에는 삼상시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유경옥 전 행정관, 정모 전 행정관, 조모 전 행정관인데 쉽게 말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샤넬백이 오가는데 뭔가 청탁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심부름을 했을 거고 김건희 김건희 씨는 아니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핵심인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핵심은 샤넬백이 아니라 건진법사 게이트입니다. 샤넬백을 도대체 왜 주려고 했을까요? 그냥 좋아서 줍니까?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 왜 주려고 했을까요? 6천만 원짜리? 그거 그냥 줬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이득.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그렇죠. 사업 수주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김건희 씨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청탁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예전부터 중요했는데 김건희 씨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과거에 디올백 논란 일어났을 때도 밑에 사람들한테 다 미루고 일부는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났는데도 검찰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김건희 씨도 빨리 구속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철저한 압수수색도 수차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본부장님 말씀처럼 빨리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근 이 3명의 자택을 잇따라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고요. 또 한 가지 밝혀진 것 중에 이제 샤넬백을 교환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뉴스로 나왔었고 이 교환하는 자리에 윤석열 씨의 캠프 인사가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간부 윤영호 씨의 처제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산 사람이 가야 뭐 교환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동행을 했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밝혀지는 게 지금 서서히 밝혀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영부인 수사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 수사 지금까지 막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한 것 반에 반만이라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했었으면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더 부패하고 골맞을 때 이렇게 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씨 뭐 캠프 인사가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뭐 캠프 인사가 갔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지금 디올백만 나왔지만 앞으로 어떤 뭐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몇 개가 더 나오는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빡세게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우리 부대표님 너무 고급 용어 네. 쓰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샤넬백도 샤넬백이지만 그 이면에 이권 사업에 오가려는 정황을 사실은 파헤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밝혀야 되는 거고요. 김건희 씨 측 자꾸 발뺌하려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럴수록 나중에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다. 거짓말한 것이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교회 한학재 총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이제 내렸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검찰이 내렸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거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관계자들 혹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사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되겠고, 제가 예전에 왜 자꾸 디올백 얘기를 하냐면은 디올백도 문제가 많았는데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지금 검찰은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지금 검찰도 믿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런 내란숙의 정권을 심판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증거인멸이 되거나 핵심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분이 도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세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세게. 네. 일단 김건희 씨 측은 샤넬백을 받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샤넬백을 2번이나,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김건희 씨의 비서로 활동했던 유 씨가 건진법사로부터 받아서 2번이나 교환을 했다라는 이 정황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은 계속 부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문고리 3인방까지 나온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 씨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법 상식적으로 맞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어떤 봐주기 수사, 그리고 뭐 문계기 수사,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보호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사를 해라, 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고는 하지만, 무슨, 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뭐라고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나는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동시에, 네.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본인이 영부인인 줄 알고 네. 영부인의 어떤 특혜를 의식한 듯이 내 수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를 갑자기 거두거나 바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검찰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이권 개입과 정황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하는데, 이 사건이 지금 터진 게 아니라 2022년 4월, 7월 이렇게 지금 적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의 힘이 가장 셀 때입니다. 그런데 정권의 힘이 가장 셀 때는 김건희 씨가 정말 뭐 V0라고 불리던 시로인데, 김건희 씨한테 선물 전해라는 걸 행정관이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뭐 일각에서는 이게 1,000만 원대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깃털한테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몸통으로 결국은 의혹은 가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내란 수계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자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속도를 내야 되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로 어떤 수사의 속도를 낼 때 법원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멀리까지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통일교 인사가 공항을 찾았다가 되돌아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통일교의 수장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한 상황이고 조치를 내렸고, 다른 통일교 관계자도 출국을 하려다가 일단 말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통일교 인사들이 해외로 도피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깔끔하게 처리된 것도 없고, 검찰이 수사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상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거나, 심지어 당시 영부인이라고 불렸던 김건희 씨를 모셔다가 수사를 하면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대접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검찰에서 지금 윤석열 감싸기와 김건희 비호에 나섰던 관계자들이 다 사표 냈다라고 하잖아요. 그 핑계를 대고서 저는 또 수사가 지연될까 봐 사실 그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다. 법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출국금지 조치는 빨리 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한테 다 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소환조사 맨날 한다고 뉴스 나오는데 왜 소환조사 안 합니까? 소환조사 네. 빨리 해야 됩니다.
본인이 못 나온다고 하니까. 뭐.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12.3 비상계엄 위협적인 불법 계엄이 벌어졌을 때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민주 헌정 질서를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된다라는 분노가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도 저 내란 세력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자들이 계속 그것들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기간들이 너무 길어서 지금 뭐 CCTV도 뭐 이 기간이 지나서 삭제됐다고 하고 비어폰 서버 이런 것도 압수수색도 자꾸 지연되고 그래서 그날의 진실이 자꾸 묻혀지는 것이 지금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연장선으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이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말 몇 년 전입니다. 뭐 주가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꾸 문개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뭐 특혜 수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수사도 잘 안 되고 증거 인멸하고 자꾸 뭐 김건희는 수사망에서 빠져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이렇게 저질렀는지 이 내란 잔당들을 같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김건희 씨로 비롯되는 그 굉장히 많은 이권 개입자들의 수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관봉권이라고 왜 돈다발 그 의혹 그리고 옛날에 지금 그 디올백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금 나 못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고 갑자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나와서 대리 사과를 하는 듯한 전대미문에 김문수 후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잘못했다. 김건희 씨 본인이 사과하려면 본인이 사과해야지 무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것도 희한한 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정권의 신여라는 걸 저는 여전히 의심을 못 떨치고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이번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 오명을 씻을 건지 아닌지를 약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떳떳하면 직접 나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는 게 아니냐. 검사 위에 여사라고들 많이 하던데. 아니 제가 아직도 아직도 왜 그런가요? 특검을 거부하냐 누가 했던 말인지는 다 아시죠? 예,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네, 정치하는 언니들 TV 토론과 또 김건희 샤넬백 의혹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3일 대선까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뉴스 토마토는요, 6시에 6월 3일 당일 오후 6시 합정동 이토마토 빌딩에서 대선 특집 공개 방송을 합니다. 지금 나가는 자료에 QR코드를 찍으셔서 직접 이 대선 특집 공개 방송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합정동에 있는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 홀에서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150분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선착순에 들지 못하더라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장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